가짜정보 시대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질문하는 기자 송승민, 답해주는 의사 김이식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왜 심근경색이 돌연사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네,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협심증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협심증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심장에 피가 안 통하니까 네. 환자분들이 흉통을 느끼고 그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하는데 급성 심근경색은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런 네. 동맥경화들이 서서히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여러 단계에서 갑자기 동맥경화가 염증이라든지 기타 이유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터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혈관 내에서 혈전이라는 것들이 쫙 생기는 반응이 발생해요. 근데 그 혈전이 한마디로 혈관을 갑자기 확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심장 근육에 피가 안 통하고 심장 근육이 괴사를 하면 심장 펌프질이 안 되고 또 그런 괴사된 근육 때문에 부정맥이 생기면 갑자기 환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연사의 주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심근경색의 전체 이제 명칭은 급성 심근경색. 네, 대부분은 네. 그렇게 되고요. 네. 다행히 급성심근경색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잠깐 지나갔는데 다행히 그것들이 정말 사망까지 이르지 않고 지나간 경우에는 우리가 급성을 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통증을 말하는데 제가 최근에 가슴이 좀 아파서 의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식도염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 심근경색만의 가슴 통증은 좀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나나요? 급성심근경색 잘 아시지만 흉통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심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고 오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심장은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장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전흉부 통증이라고도 하는데 네. 앞가슴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앞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그것들이 보통은 양상은 짓누르듯이 아니면 뭐에 누른 것처럼 압박감이 있듯이 아주 심한 경우는 환자분들이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굉장히 따끔거리듯이 심하게 아프고 네. 그런 증상이 심할 때는 여기 턱이라든지 목까지 굉장히 방사되거나 왼쪽 가슴까지 통증이 쭉 전해지는 그런 방사통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통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여기 어떤 뜻인가요? 우리 몸에는 다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통증이 있으면 그게 신경절을 타고 전해진다라는 것이 방사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근경색이 아주 심하게 온 경우에는 그 통증이 보통은 왼쪽 어깨라든지 심한 경우는 그 턱이나 목까지 전해진다고 해서 방사통이랍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왼쪽 어깨가 저릿저릿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자세히 물어보면 흉통이나 이런 증상은 전혀 없는데 이런 방사통만 조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흉통이 심한데 그 흉통이 여기저기로 전달되고 방사된다 해서 방사통입니다. 그러면 통증의 위치 시작이 그 명치 쪽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더 윗가슴 가깝습니까? 이 가슴 한가운데라고 가슴 한가운데, 말씀하시면 돼요. 예. 대부분은 이 앞가슴, 그래서 제가 앞가슴 통증이라고 얘기하고 심장 혈관 중에 우관상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의 아랫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관상동맥 때문에 심근경색이 온 경우는 심장의 아랫바닥, 한마디로 이 앞가슴 입장에서는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목가슴 통증으로 오기도 합니다. 아하.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게 내가 위염인지 식도염인지 헷갈리는 경우는 네. 그런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장을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심근경색의 대표적 증상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그렇습니다. 것 같고 네. 근데 워낙 그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비전형적인 그러니까 가슴 통증이라기보다는 다른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어떤 경우에는 당뇨 환자들이나 또 고령 환자에서는 통증이 별로 없이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심근경색이 오면 통증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오늘 저녁까지 멀쩡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심한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네. 혈압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갑자기 온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그러면 당시 현장에 있는 환자의 지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환자 본인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이제 언제 나타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가 낮 동안에 나타나면 환자들이 잘 의심을 하고 진료하러 이제 병의원에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네.
이제 밤 시간에 나타났을 때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환자분들이 저녁 먹고 나서 만약에 흉부 압박감이 왔다, 호흡이 짓누르듯이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요즘에는 독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꼭 지인분들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119를 통해 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근경색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만큼 심장 근육의 괴사라고 하는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망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다. 그때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장소를 따지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는 119나든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바로 내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아플 때 심장 내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흉부외과로 가야 되는지 이거 좀 다들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증상이 헷갈릴 때는 집 근처에 있는 내과를 방문하셔서 일단은 심전도라든지 자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셔도 되고 하지만은 흉부 압박감이 심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숨이 차오른다 이런 때에는 그런 것들을 패스하고 바로 이제 우리 3차 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병원에 이런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방문을 하거나 그것들이 밤사이 시간일 때는 이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심근경색이 어떻게 좀 발생하는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하죠. 심장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하루 종일 우리는 잠을 자도 심장은 하루 종일 펌프질을 해야 돼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 심장 근육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그 심장 근육에 산소하고 에너지가 끊임없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심장 근육에 산소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한마디로 산소가 안 통하게 되고 그러면 괴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간혹 가다가는 그 심장 그 괴사된 근육에서는 안 좋은 부정맥파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정맥이 심하게 생기면 돌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그 괴사되면 되살리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몇 분 정도면 사실 근육이 완전히 죽습니까? 몇 분의 안에 죽는다 그런 거는 없고요. 빨리 뚫어서 한마디로 다시 막힌 혈관을 뚫어서 다시 산소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근육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가 응급실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한마디로 1시간 반 안에 우리가 시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술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골든타임이거든요. 1시간 반이 골든타임이다. 1시간 반 안에는 우리가 풍선이나 스텐트로 분명히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려고 하는 거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료진들이 그 시간은 대부분 잘 지켜지는데 환자들이 증상이 발현하고 나서 응급실에 오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일어나 아니면 내가 뭐 속이 얹혀서 일어나 심근경색 증상을 헷갈려 하시거나 참고 그러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심근경색이 시작하고 나서 혈관이 뚫어지는 걸리는 시간을 총 생각해 보면 환자들이 응급실 방문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심근경색도 다 이제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그 만성질환 3대 만성질환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도 밀접한 연관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험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에 동맥경화 생기는 것들이 그 시작인데 동맥경화를 만들어내는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혈압, 당뇨가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건강검진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라고 하는 고지혈증 수치 고지혈증도 그 위험한 인자고 그 위에 이제 담배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위험인자가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위험인자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나 당뇨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관리를 하면 됩니다. 내가 관리를 해서 조금 호전을 시킬 수 있는 것들, 뭐 약을 잘 먹거나 운동을 잘 한다든지 하는 그다음에 금연을 하는 거. 흡연과 음주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식습관은 좀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하면 나아지나요? 이 앞으로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대단한 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 생선, 뭐 야채 이런 것들을 뭘 하나 더 먹거나 뭐 덜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드시되 좀 소식하고 한마디로 체중이 불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성이긴 하지만 이 질병이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검사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 뭐 CT라든지 아니면 피 검사라든지 좀 그렇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할 때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거기 그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만성병 중에 혈압이라든지 당뇨를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혈액 검사들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내 가족 또 친지분들 중에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때문에 스텐트를 해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동맥 CT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CT를 통해서 심장 혈관을 들여다보는 검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CT를 통해서 보면 내 혈관에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이상 좁아져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 스텐트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뭐 유일한 치료법이잖아요. 스텐트는 혈관 안에 스텐트를 넣어서 스텐트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방식인가요? 그렇죠. 네.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는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막힌 혈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풍선으로 부풀려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스텐트를 넣고 나오는, 하지만 뭐 거의 90% 이상 99% 가까이 스텐트 시술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병변의 위치 굉장히 복잡하거나 위험한 그런 병변인 경우에는 우리가 스텐트 시술로 하지 않고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혈관을 이어 붙여서 그 막힌 혈관으로 혈류가 못 갈 때 그 우회하는 혈관을 만들어서 피가 통해지게 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 심장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흉부외과에 저희가 네. 환자를 의뢰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개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스텐트를 했어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재발률은 좀 어느 정도 궁금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는 대부분 아마 환자분들은 스텐트 삽입, 네. 스텐트로 뭐 막힌 혈관을 잘 뚫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약물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재발률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가장 많게는 급성 심근경색 후에 재발률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 여러 가지 보고마다 발생률이 다르기는 하지만 심한 경우는 1년 내에 재발률이 20%까지도 보고가 되고 굉장히 있습니다. 높은데요? 그러면 내가 스텐트 시술을 잘했다 하더라도 1년 뒤에 10명 중에 한 2분의 환자분들은 예.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텐트 삽입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치료를 잘 이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재발률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재발을 방지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2차 예방이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평생 할 수밖에 없고 꼭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의 보통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환자들이 혈전제라고 알고 있는 항혈소판제. 네, 혈전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맥경화가 터지고 나면 그것이 혈관 안에서 혈전을 만들어내고 피가 끈적끈적하게 늘러붙는 것들을 한마디로 환자분들은 피를 물키는 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피드로그렐과 같은 항혈소판제와 같은 그런 항혈전제를 잘 드시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에 여러 가지 요인자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동맥경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콜레스테롤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이 스타틴이라는 약이 되겠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하면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 콜레스테롤 레벨을, 그 수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재발하는 데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에서도 그 심혈관 위험도에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낮춰야 되는지 목표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게 붉은색이 진할수록 위험한 질환인데, 관상동맥 질환, 우리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관상동맥 질환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소 55 미만으로 낮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낮춰야 되는 네, 거네요. 많이 낮춰야 되는 네.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 5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크릴 오일이라든지 오메가3 이런 약제 가지고는 도저히 이 뭐 수치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스타틴이라고 하는 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전문 약제를 통해서만 이 수치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수치 밑으로 우리가 조절이 되어야만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재발이라든지 그런 예방들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평소 환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조언과 또는 경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환자들한테 시술이 끝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제 스텐트가 잘 됐다, 막힌 혈관이 잘 뚫려서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시고 외래 진료 와서 이제 약을 처방받을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은 스텐트 시술로 막힌 혈관은 잘 뚫렸지만 그 스텐트 시술로 완료되는 질환은 아니다, 끝나는 질환은 아니다.
여전히 동맥경화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환자분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단이나 약물 치료를 꼭 병행해야 되는 그 유지 치료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평생 식단과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연사의 주범이라 불리는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전북대병원 심장내과 김희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